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카카오 프론트엔드 개발 서바이벌 키트 디버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저는 FE 플랫폼 팀의 JJ입니다. 발표를 보시는 분들 중에 서바이벌 키트를 혹시 갖추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만나고 나서 저는 집에 기본 식량이나 혹은 상비약이나 마스크 같은 아이템을 비축하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서바이벌 키트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본 아이템의 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본 툴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당면한 급한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죠. 개발에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슈를 만났을 때 사용하는 기본 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발자 도구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들은 PC 브라우저를 타겟으로 할 때도, 모바일 브라우저를 타겟으로 할 때도, 인앱 환경일 때도, 혹은 모바일 태블릿 PC 환경을 한 번에 아우르는 리스판시브한 서비스일 때도 있습니다. 최근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고 사용되는 기술들은 또 어떤가요? ES 최신 스펙을 사용하거나 앵귤러, 리액트, 뷰를 위주로 한 다양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등이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사용되고 있죠. 요즘은 타입스크립트와의 조합도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때로는 오래된 프로젝트라면 ES6 이전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타겟 환경을 가지고 다양한 기술 스택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타겟 환경으로 인한 이슈나 혹은 기술 스택에 기인한 이슈, 혹은 우리가 만든 코드들로 인한 다양한 이슈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브라우저나 기술 스택의 새로운 기능, 혹은 좀 더 좋은 코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에 관계없이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발자 도구, 디버깅에 대한 이야기나 사례 공유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두면 언젠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의 기본, 디버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개발자 도구를 잘 써서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카카오톡 인앱 앱뷰에서 인앱 앱뷰 플로우의 시작부터 끝까지 확인하기, 그리고 카카오 맵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기능의 성능 저하 원인 파악하기입니다. 먼저 인앱 앱뷰 사례입니다. 카카오톡 내에는 하프비 형태로 뜨는 인앱 앱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 어디서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어서 공통 플러그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공통 플러그인은 카카오톡 내 비즈니스 채널 채팅방에서 서비스 가입의 약관 동의, 옵션 선택, 결제 이런 단계 등에서 네이티브의 일부인 것처럼 동작해서 자연스러운 UX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진 웹뷰 프로젝트입니다. 이 인앱 앱뷰에서 이슈를 만났을 때도 개발자 도구를 사용했고 리모트 디버깅을 사용해서 문제를 파악했는데요. 모바일 환경에서 디버깅이 필요할 때 약간의 디바이스 세팅을 해주고 나면 USB 연결을 통해 PC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디버깅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리모트 디버깅이라고 하는데요. 디바이스별로 안드로이드는 대개의 경우 크롬, iOS의 경우에는 사파리 개발자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 플러그인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만난 이슈들은 리모트 디버깅만으로는 확인하기 수월하지 않았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였는데요. 하나는 iOS의 경우에는 직접 빌드하지 않으면 사파리 개발자 도구를 붙어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입니다. 안드로이드에는 앱에서 웹뷰 디버깅을 열어주는 속성이 존재하는데요. iOS에서는 해당 속성이 없고 직접 빌드한 앱의 웹뷰인 경우에만 사파리 개발자 도구의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앱 웹뷰에서 앱과 통신하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공통 플러그인의 플로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통 플러그인을 사용한 결제를 진행한다고 해볼게요. 결제할 유저가 아직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통 플러그인의 회원가입 플러그인을 통해 유저로부터 약관 동의를 받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공통 플러그인의 결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결제를 태우는 플로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앱에서 결제할 유저의 정보를 담아 서버를 호출합니다. 근데 서버에서 확인을 해보니 가입이 안 된 유저네요. 서버에서는 회원가입 플러그인 지면의 경로를 응답으로 앱에 알려줍니다. 앱에서는 응답으로 받은 회원가입 플러그인의 웹뷰를 띄워주고요. 회원가입 플러그인 내에서 약관 동의를 받아 웹뷰에서 서버를 호출하면 서버에서는 연결된 다음 플러그인인 결제 플러그인의 경로를 웹뷰 응답으로 줍니다. 그러면 웹뷰에서는 응답받은 결제 플러그인의 경로를 띄워달라는 메시지를 앱에 전달합니다. 앱에서는 결제 플러그인을 웹뷰로 띄워주고 해당 웹뷰에서 결제까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나면 앱에서 발송할 로그를 위한 정보와 웹뷰를 닫아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완결되는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를 모아보면 이런 형태의 플로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 동작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커피를 주문해 보기로 할게요. 원클릭 결제 버튼부터가 앞에서 말씀드린 공통 플러그인의 플로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동작을 보면 이렇게 네이티브에서처럼 웹뷰 내 컨텐츠 높이에 맞춰서 웹뷰 높이를 조절하는 이런 부분도 앱의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에 플로우 설명에서 본 것처럼 회원가입 플러그인에서 약관 동의를 받고 결제 플러그인에 도달하는 과정도 앱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은 웹에서 앱으로 단방향으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 처리 결과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웹뷰의 높이가 이상해요 라거나 연결되는 플러그인이 뜨지 않는다거나 혹은 연결된 유저 액션에 대한 로그가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와 같은 버그가 리포팅이 되면 서버에서 정상적인 응답을 받았는지, 그리고 웹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앱에는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도달했는지까지를 각 담당자와 확인하기까지 앱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리고 서버 개발자 간의 확인을 위한 연결고리가 뱅글뱅글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 과정을 줄이면서도 iOS 인앱 앱뷰 디버깅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을 추가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iOS 인앱 앱뷰 디버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로는 테스트가 필요한 버전마다 직접 빌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 버전마다 빌드를 받기 위해 앱 개발자분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인증서를 가지고 디바이스나 시뮬레이터에 빌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서는 발급받을 수 있는 개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어요. 마지막 방법은 인증서 없이 시뮬레이터에 빌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앱 프로젝트의 저장소 접근 권한과 패키지 설치에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해서 허들이 가장 낮은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인증서 없이 시뮬레이터 빌드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카카오에서는 버전 관리를 GitHub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iOS 프로젝트 저장소의 권한을 앱 개발팀으로부터 받고 클론을 했어요. 그리고 패키지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패키지를 설치해 준 다음에 엑스코드에서 개발 페이지의 앱을 타깃 디바이스를 설정하고 빌드를 해주고요. 타깃으로 한 시뮬레이터가 뜨면 인앱 웹뷰를 띄운 상태에서 사파리 개발자 도구를 열고 시뮬레이터를 잡아줍니다. 그럼 시뮬레이터에 뜬 인앱 웹뷰에 개발자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보았던 플로우에서 서버 응답에 원하는 값이 잘 넘어왔는지, 웹뷰에서 앱에 전달할 메시지에는 잘 담았는지, 그리고 웹뷰 코드에는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편리한 상태까지는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서버에 올라있는 코드를 로컬에 있는 코드로 변경해서 코드상의 변경사항을 만들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 찰스 등과 같은 프록시 툴을 사용해서 서버에 올라있는 소스를 로컬에 있는 소스로 맵투로컬 기능을 사용해 변경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직 한 단계가 남았죠. 앱의 메시지가 잘 도달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엑스코드 빌드로 띄워진 시뮬레이터 내부에서 발생하는 요청은 엑스코드의 콘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파리 개발자 도구에서는 서버 응답에 이상이 없는지, 웹뷰 코드에는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웹뷰에서 보낸 메시지가 앱에 잘 도달했는지까지를 엑스코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단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인앱뷰 디버깅을 엑스코드를 깔아가면서까지 해야 하나? 라는 물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인앱뷰 케이스에 적용하기엔 앱 개발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앱은 빌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번거로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앱에서 처리해주는 작업에 대한 처리 없이 디버깅이 가능해지는 점, 그리고 iOS 환경에서도 개발자 도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이 사례 케이스의 경우에는 앱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지금 깔아둔 건 엑스코드였지만 OS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프로토콜, 액션으로 약속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플로우에서도 동일한 이슈가 발생되었을 때 확인하기에 유용했던 장점도 있었습니다. 또 앱, 프론트엔드 서버 개발자 간 이슈 확인에 오래 걸리던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엑스코드 빌드를 통해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공통 플러그인과 유사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앱뷰 케이스라면 이 방법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개발자 도구를 활용해서 성능 저하 원인을 파악하기입니다. 카카오 맵의 사례인데요. 카카오 맵은 오랫동안 유저를 만나온 서비스입니다. 다음 지도 시절부터 2008년부터 레파지토리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ES3 기반의 ES5 폴리필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카카오 맵은 서비스 내 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소 검색, 길 찾기, 로드뷰, 지역별 지하철 노선도와 장소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제보 기능, 사실 이 밖에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기능들이 멀티레포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기능별로 기술 스택이 다르기도 합니다. 기능이 많은 만큼 코드의 양도 굉장히 많은데요. 주요 기능들만 약 10만여 줄의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맵이라는 하나의 도메인 안에 담긴 모든 기능과 모든 코드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능 수정 요구사항이 와요. 즐겨찾기 마커가 1000개까지 노출되고 있는 정책을 5000개까지 노출로 변경하고 싶어요. 여기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코드와 관련된 부분을 표시하면 즐겨찾기 마커 1000개. 사실상 요구사항 전체가 모르는 코드인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카카오 맵에는 마커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핀 이미지를 말합니다. 카카오 맵 즐겨찾기에는 유저가 등록한 즐겨찾기 장소를 앞에서 말씀드린 마커로 노출시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즐겨찾기의 장소는 별표의 마커로 표시가 되고요. 이 즐겨찾기 마커를 1000개까지 노출되고 있던 정책을 최대 개수로 5000개까지로 늘리고자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한 번에 많은 마커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겹치는 마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도의 줌 레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주고 노출되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테스트를 돌려보면 이 화면은 사진이 아니고 영상인데요. 이렇게 유저를 기다리게 하면 유저가 큰 불편을 겪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알고 있던 지식은 여러분께 방금 공유드린 카카오 맵에는 장소를 표시해주는 마커가 있다. 그리고 즐겨찾기 한 장소는 마커로 표시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즐겨찾기 기능의 컨트롤러 파일명 그리고 해당 코드가 3000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 전부일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두드려 봐야 될까요? 병목이 되는 코드를 찾기 위해 즐겨찾기 코드 3000줄 혹은 그 이상의 코드를 파악하고 의심되는 코드를 이리저리 수정하고 또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드를 먼저 파악하는 것 대신 문제의 원인을 먼저 파악해서 코드로 역추적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롬 데브툴스를 사용합니다. 퍼포먼스 탭을 사용할 건데요.
익스텐션으로 설치된 서드파티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크릿 창으로 열어주어야 합니다. 동그란 레코딩 버튼을 눌러서 동작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레코딩 할 건데요. 이 케이스에는 카카오 맵 화면에 진입한 다음에 즐겨찾기 마커가 다 그려지기까지의 시간이겠죠. 그래서 레코딩된 퍼포먼스 화면을 보면 이미 뭔가 큼직하게 잡혀있는 구간이 보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죠?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상단에 있는 영역은 오버뷰 영역으로 FPS 영역은 초당 프레임 수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빨간색 영역으로 보여지고 있는 구간은 프레임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실제 프레임 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프레임 영역에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표시한 구간의 초당 프레임 수는 0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6초 정도 화면이 멈춰 있었다는 뜻이겠죠. FPS 그래프 아래에 있는 영역은 CPU 사용을 알려줍니다. CPU 영역을 가득 메우고 있는 구간은 CPU가 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는 흰 메모리 사용에 대한 그래프 영역인데요. 메모리 사용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래프 영역을 보면 초록색 선은 돔 노드수, 노란 선이 이벤트 리스너수, 그리고 파란 선이 오버뷰에서 간략히 보았던 흰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돔 노드수가 올라가는 구간에 흰 메모리가 톱니 모양으로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메모리 사용이 늘어서 가비지 콜렉션, GC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순간마다 GC가 발생하고 GC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정지되게 되겠죠. 메모리가 계속 늘어나는 구간은 메모리 릭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릭에 대한 확인은 메모리 탭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크릿 창에서 메모리 탭을 열어줍니다.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스냅샷을 남기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Gmail 팀이 고안한 3 스냅샷 기법으로 메모리 릭을 확인해 봤습니다. 3 스냅샷 기법은 최초에 한 번 스냅샷을 찍어두고 메모리 릭이 의심되는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스냅샷을 생성, 그리고 한 번 더 의심이 되는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스냅샷을 생성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스냅샷을 비교하고 또 필요하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스냅샷을 추가로 비교해 보는 기법입니다. 여기서는 초기 화면으로부터 각각 노출되는 즐겨찾기 장소의 개수를 500개씩 더해서 3개의 스냅샷을 준비해 두고요. 즐겨찾기 객체와 관련된 부분을 비교해 볼 건데요. 화면에서는 Favorite이라고 되어 있는 객체가 즐겨찾기 객체입니다. 먼저 세 번째 스냅샷에서 Summary 드랍다운에서 Comparison 항목을 선택하고 두 번째 스냅샷과 비교를 해봅니다. 여기서 New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새로 할당된 객체, Deleted는 GC에 의해 소거된 객체, 델타는 소거된 후에 추가로 할당된 객체를 나타내는데요. Deleted가 0이니까 GC로 소거된 값이 없는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히 각 스냅샷 사이를 비교해 보면 Summary 옆에 All Object라고 되어 있는 드랍다운을 클릭하면 각 스냅샷 사이에 메모리에 할당된 객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스냅샷 간에 할당된 객체의 비교를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500개씩 즐겨찾기 장소의 개수를 늘렸기 때문에 메모리에 500개의 즐겨찾기 객체가 늘어날 것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보면 1000개의 즐겨찾기 객체가 할당된 걸 볼 수 있죠. 더블 체크를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스냅샷 사이에 객체 할당을 확인해 보면 이번에도 500개의 즐겨찾기 객체가 늘 걸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500개의 객체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시된 쉘로우 사이즈는 객체 그 자체의 사이즈, 그리고 리테인드 사이즈는 자식 객체를 포함한 사이즈로 해당 객체가 소거되면 확보될 메모리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1000개, 1500개 이렇게 선형적으로 메모리 할당이 늘고 있는데 5000개가 되면 지금 보는 값보다 훨씬 커지겠죠. 각 스냅샷 사이에 사용하지 않는 즐겨찾기 객체를 어디선가 참조하고 있어서 소거되지 못하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코드에서 즐겨찾기 객체를 생성하고 리셋하는 코드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메모리 릭에 대한 확인을 마쳤으니까 다시 퍼포먼스 탭으로 돌아와서 마저 확인을 마쳐 볼게요. 보이는 영역은 메인 스레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줍니다. 이 차트 영역은 플레임 차트라고 하는데요.
가로축은 스택에 얹어진 함수의 호출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된 시간, 그리고 세로축은 콜스택을 의미합니다. 이 영역에서 큼직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메소드가 뭔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메소드겠죠. 자세히 보고 싶은 영역은 상단의 오버뷰 영역을 드래그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의 서머리를 보면 CPU를 어떤 작업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스크립팅을 하는데 5초 넘게 사용하고 있었네요. 플레임 차트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 메소드 영역을 클릭하고 서머리에서 해당 코드가 있는 파일명을 클릭하면 바로 코드로 이동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 무엇이었는지는 콜트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콜스택을 따라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메소드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해당 메소드를 담은 파일명을 클릭하면 코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래 걸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메소드를 알았으니까 이제 해당 코드를 파악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각 코드를 살펴보니 메모리 릭 이슈 같은 경우에는 클로저를 사용해서 즐겨찾기 객체를 참조로 물고 있었던 코드가 있었어요. 그러면 GC로 소거될 수 없겠죠. 그래서 해당 코드를 수정하고요. CPU를 꽉 잡고 있었던 메소드는 반복문 내에서 무거운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해당 메소드를 비동기로 처리하도록 변경해 주었습니다. 수정된 결과를 보면 마찬가지로 3스냅샷 기법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첫 번째 스냅샷에서 5개이던 즐겨찾기 객체가 두 번째, 세 번째 스냅샷에서도 동일한 5개로 노출이 됩니다. 사용되고 바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메모리에 남아있는 즐겨찾기 객체가 최초의 개수와 동일한 상태인 거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스냅샷 사이에 추가로 할당된 객체를 또 살펴보면 즐겨찾기 객체가 아예 없는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그래프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구간에 돔이 추가되고 있는데도 흰 메모리가 이전보다 비교적 낮고 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의 소요 시간도 이전에 6초에서 84%가량 빨라졌습니다. 만약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를 먼저 파악했다면 즐겨찾기에 마커를 그리는 코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마커를 생성하는 코드는 뭔지, 즐겨찾기 코드의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해보고 또 병목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코드를 수정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과정의 반복이었겠죠. 하지만 문제를 우선 진단해서 어떤 객체, 어떤 메소드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면 바로 코드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짧은 단계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퍼포먼스 체크 사례에서는 알지 못하는 코드를 파악하는데 개발자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성능 이슈를 만나면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례였습니다. 데니스 리치와 함께 유닉스 탄생에 기여한 브라이언 커니엔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디버깅은 코드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2배 더 어렵다. 그래서 코드를 공들여 짜고 있다면 디버깅 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디버깅을 잘 하면 똑똑한 개발자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개발자 도구를 잘 활용하거나 또 적절히 필요한 도구들을 조합하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거기에 오늘 나눈 사례가 저희와 비슷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꺼내 써볼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